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숭실대 철학과의 김선욱 교수입니다. 제가 받은 오늘 발제 주제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발제를 하는 것이었는데, 특히 철학을 전공한 저는 국제 정세나 국제 경제 이쪽 영역의 스페셜리스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목회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시지만 저도 정치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늘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제너럴리스트로서 전체적인 변화, 그리고 각 변화 속에 나타나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갈림길, 이것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생각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그냥 동물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 인간적인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삶은 자유의 원리와 생명의 원리를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에 따르면 생물학적 존재로서 인간은 생명의 원리에 따라 삶을 영위해 갈 수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서의 인간은 자유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인간적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필연과 강제가 따르는 삶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다 굶어 죽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것을 굳이 따지지 않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연이 있고 또 강제로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원리들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자유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을 뺏어 먹지 않는다든가, 또는 그 정의롭지 않은 그런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라든가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자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원리는 서로 상충하지만 우리 인간 속에서 이 둘을 함께 영위하지 못하면 인간다운 삶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때 바로 이러한 생명의 원리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는 생명 원리들의 각축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그 감염병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하면 우리에게는 곧바로 바이러스 감염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늘 집안에만 머무를 수 없고 경제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지 못하면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의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의학이나 또는 경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널리 쓰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새로운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인 생명을 쓰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경각을 시키고 있는 생물학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깨우치고 있는 물질적인 삶과 고통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또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러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어떠한 생명을 추구할 것이고 참된 생명의 길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이 세 가지가 생명이라는 그 하나의 단어로 각축을 벌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질병관리본부에게 생명담론을 내주었고 자본주의의 물질주의에 압도되어 버린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마땅히 이 소리 높이 외쳐야 할 생명의 참된 생명성을 올바로 이 세상에 향해 외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역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예배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그 필요성을 인정받기보다는 우리의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사실은 더욱더 답답한 마음이기는 합니다.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저의 글의 목적은 제너럴리스트로서 세계의 변화를 한번 조망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로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행위의 원리로서 가능한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19의 현재의 모습을 좀 살펴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2019년 작년 12월 30일에 우한시의 중심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의 의사인 리원양이라고 하는 분이 뭔가 특이한 형태의 바이러스를 발견을 했고 그것을 이제 당국에 보고했다가 오히려 중국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었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것이 1월 달에 들어와서 1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중국 정부로부터 이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2월 12일 날에 WHO에 의해서 코비드-19, 우리 한국말로는 코로나19라고 부르고 있는 그 이름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PPT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그저께 6월 24일 현재,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6월 23일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24일 날 알려진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94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현재 있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더 많아졌겠습니다. 사망자가 48만 이상이 되고 치명률로 따지면 5.11%의 치명률을 달하고 있습니다. 23일 날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숫자가 4만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에 알려진 신규 사망자가 세계적으로 89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보다는 더 많겠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조금 더 숫자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확진자가 12,000여 명, 그리고 치명률은 2.24%고요. 사망자가 281명입니다. 그리고 23일 날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46명이고 오늘은 29명으로 어제 확진자 숫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나오는 다른 나라의 상황인데요. 미국의 경우는 23일 날 하루 동안에 3만 5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생겼고 사망자가 840명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인구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영국만 하더라도 신규 확진자가 972명이고 사망자가 280명이 생겼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517명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가 57명입니다. 브라질은 요즘 확산세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확진자 숫자가 3만 8천이 넘었고 하루 사망자 숫자가 1,300명이 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대유행이 일어났던 것은 먼저 중국이었고 곧 이어서 이란과 이탈리아에서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란과 이탈리아는 2007년, 8년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중국의 자본이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탈리아의 패션 사업은 거의 이제 중국이 장악했다고 할 정도로 그 이후로 이탈리아와 중국이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봉쇄 가운데 또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왜 이란과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급격한 확산세가 초기에 발생했는지가 이해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이어서 미국에서 대확산이 되었고 지금 현재 남미, 아프리카, 인도 등지에서도 새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잠깐 주춤하더니 다시 또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감염 환자의 수가 다시 증가를 해서 벌써 2차 대유행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날 정도였습니다. 20세기 초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의 경우는 봄에 확산이 되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고 여름에 확산세가 주춤해지고 난 다음에 다시 가을에 2차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운 여름에 다시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확진자 수가 3월 중순 2월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각 나라별로의 확진자의 증가표인데요. 브라질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증가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가장 위에 이제 그 곡선을 쭉 올라갔다가 꺾어져 있는 것이 미국의 표입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의 가로로 질러 있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제 중간에서 낮은 쪽에 있는 그 가로로 이제 질러 있는 표가 한국의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향상이 되었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계속 정체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급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륙별로 보아도 맨 위에 이제 녹색으로 나와 있는 표가 북미 대륙이고요, 미국이고, 그래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해 보이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시아고, 그 바로 밑에 있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그 모습이 남미 지역입니다. 남미 지역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이제 작은 것 같지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걸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고, 또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의 다른 형태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것은 동물에게 있는 것인데 인간에게로 전이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이 이 동물과 함께 있는다고 해서 인간에게 그 바이러스가 옮겨오지는 않는데, 소위 중간 숙주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변형이 되고 그것이 인체에 들어와서 인체에 감염을 시키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인체에 감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력이 굉장히 높고요, 오히려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심해지면 감염력은 감소하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당뇨와 고혈압,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률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스는 다행스럽게 중간 숙주가 발견이 되어서 그 중간 숙주를 더 이상 이제 인간이 섭취를 하지 않고 소멸을 시킴으로써 사스가 소멸이 되었지만, 메르스는 여전히 중동 지역에 풍토병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도 오히려 메르스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풍토병화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퍼져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취약 지역이 이런 감염 클러스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백신이 나와야지 이것이 해결이 될 텐데, 사람에 따라서는 뭐 1년 반이 걸릴 것이다, 뭐 어떤 나라는 뭐 올해 말에 나올 것이다 그러지만, 실제로 이제 그 우리 일반인들이 대중화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2년 반은 걸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며칠 전에 WHO에서 했던 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 즉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언제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코로나와의 동거가 불가피한 것이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19라고 하는 말은 코로나19 시대가 시작된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끝난 시점을 얘기하기는 뭐 어려운,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포스트 코로나19가 끝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다 아시듯이 유통물류가 다 중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유통물류 이전에 생산이 중요한데 생산도 당연히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제 스탑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 4월 달 통계로 보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 코로나19로 세계의 자산 총액으로 보게 되면 16조 달러가 손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2경 정도가 되는 겁니다. 경이라는 숫자가 이제 돈의 액수에 들어가서 표현이 됩니다. 이 보시는 그림에서 보면 왼쪽에 그래프가 있는데요, 1번, 2번, 3번의 그래프고, 1번 그래프가 사실은 희망상이었습니다. 이게 체크무늬처럼 바로 V자를 그려서 어려워졌지만 바로 회복이 된 것을 생각을 했었다면, 두 번째는 그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게 소위 나이키 곡선이라고 하는 이제 그 형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요즘 생각하기에는 더 완만한 나이키 곡선 또는 소위 L자형이라고 하는, 한번 꺾어져서 잘 올라가지 않은 그런 L자형의 이제 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어려움의 모습은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의 세계 자산 변화를 이제 그 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작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년까지에서 226억 불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2019년이라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16조 달러, 억이 아니고 조입니다. 16조 달러를 여기에서 빼게 되면 약 한 이제
10조 달러 정도 되니까 2017년 정도 뭐 그 정도 이제 한 몇 년으로 이제 바로 거슬러 내려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많은 국가들이 새롭게 경제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시민들도 생업을 재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어려움을 겪더라도 거리에 차가 별로 이렇게 줄지 않았고요. 출퇴근 시간에 차가 별로 줄지 않습니다. 낮에는 좀 적기는 한데 정말 어떨까 싶을 정도인데,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경제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별로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을 웬만큼 사실은 경제 수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이제 저 같은 교수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업을 이제 개인 자영업자라든가 또는 노동일을 하는 이런 분들이 체감으로 받는 이제 그런 경험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실은 직접적인 그런 이제 느낌은 잘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드렸던 이 표에 살펴보게 되면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했던 이 수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그런 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여전히 이런 경제적인 타격을 지금도 받고 있고요. 보시는 이 사진은 미국에서 주청사에 총을 들고 진입해서 생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정치적인 배경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미국은 연방 정부가 있지만 각 주마다 그런 주 정부가 경제를 재개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지난 4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가 각 주마다 3단계 경제 재개 정책을 이게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각 주가 판단을 해서 14일 동안 괜찮아지면 1단계를 허용하고 또 14일 동안 더 괜찮아지면 2단계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실제 주에서는 이제 그렇게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완전 재개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이런 식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6월 중순에 2,910만 명의 실업수당이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예술가들은 공연 허가를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겠다고 데모를 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 거리를 두기 하면서 공연을 할 경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없는 그냥 공연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제 CNN이 아니고 CNBC의 이제 조사한 내용인데요. 지난 2월부터 이제 6월까지의 사람들의 교통수단의 변모입니다. 맨 아래쪽으로 쳐져서 올라가지 않고 계속 L자형으로 가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우리 한국은 대중교통이 버스나 지하철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없이 생활하기는 쉽지 않지만, 미국은 자기 자동차를 땅이 넓기 때문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이 가장 굵은 까만 선이 이제 보시는 대로 급격하게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보여서 되게 6월 달이면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걷는 이제 수준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항공 같은 경우는 미국이 거의 마이너스 100% 지난 4월에 내려갔고 뭐 거의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우리나라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제편이 가끔씩 뜨고 있는 이 국제편에 비행기 한 대당 타고 다니는 사람은 한 40에서 50명 정도 수준이고요. 여전히 이제 경제 활동을 위해서 이동하는 사람들, 또 귀국하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다만 미국 아틀란타로 가는 노선만 늘 만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현대자동차 또 기아자동차 회사들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이 비행기 노선이 활용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항공산업 자체가 이제 괴멸이 되고 국유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표는 이제 없는데 이 거래량을 보게 되면 미국의 주택 거래량이 지난 4월 이후로 뚝 떨어졌다가 6월이 되면서 주택 거래량이 다시 지난 3월, 4월 수준으로 회복이 된 그런 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상황에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할까 하는 게 굉장히 의문스러운데 금방 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월세, 전세가 우리의 주종이라면
물론 이제 자가 형태도 있지만요. 미국의 경우는 소위 이제 몰기지라고 해서 금융을 끼고 주택을 구매를 하고 매달 이제 월세를 내는데, 그게 한 3개월 4개월을 이제 이제 그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면, 몰기지를 갚지 못하게 되면 이제 집을 내놔야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래가 다시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자기가 살던 집을 이제 내놓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옮겨가거나 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아주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 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흔히들 하는 말로 코로나19는 신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경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본이 없어도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가 돈을 빌려서 무엇인가를 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 이게 금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이제 그 사업들이 이 자본에 의존하고 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으로 바뀐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소위 금융의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의 시대는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 2007, 8년에 있었던 그 리만 브러더스 사건, 또 금융위기 이후로 제대로 이 거품이 제대로 이렇게 없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많은 부분은 이 금융의 거품이 꺼져야 되는 이제 그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위기가 더 증폭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교인들이 이제 열심히 내신 현금을 가지고 건축비를 가지고 딱 그 액수에 맞춰서 교회를 건축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개 상당한 부분은 이제 금융을 끼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건물을 만들 때는 꼭 필요보다는 이후에 이제 어떤 활용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미래를 전망하고 그 금융을 우리가 차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들이 사업을 할 때나 가게를 낼 때나 집을 구할 때나 모든 것이 이제 그 금융이 개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자본가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자본이 움직이면서 결국 발생한 그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금융의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위기가 특히 이제 자본을 갖지 못하고 재정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더 취약하고 더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또는 금융의 시대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그런 금융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금융 위기로부터 자유롭게 애당초 의존되지 않은 그런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이 금융을 가능하게 하는 이 자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탐욕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이 경제와 관련된 문제이고, 이것은 철학도 고민하지만 바로 신앙에서도 기독교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3월 20일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학자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이제 사진은 그 기사와 함께 이제 게재되었던 사진인데, 뭐 세계 여러 나라의 모습을 CCTV를 통해 가지고 캐치가 된 이제 광장의 모습들입니다. 그야말로 도로나 광장이 텅 비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 밤늦은 시간까지도 관광객들로 꽉 차 있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류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의 문제가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주의적 감시와 통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지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족주의적으로 고립하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글로벌 현대사회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는 이제 중국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중국은 감시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여행하게 되면 입국하는 과정에서 지문도 다 채취하고 사진도 찍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중앙정산망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CCTV에 얼굴이 찍히면 바로 누군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가 바로 확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기술적 방식의 통제가 중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쓸 때는 이스라엘도 사용하려고 한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의회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라고 총리가 얘기를 했고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자 오히려 의회를 해산시키고 긴급 명령으로 이것을 강제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이제 그 미래에 북한이 여전히 지금과 같은 독재 국가이면서 또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개인정보가 어떻게 광범위하게 인민을 통제하는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 상상력을 동원하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왜 그 시계를 끼고 우리가 이제 그 맥박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것을 자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국가가 이제 전부 이런 시계를 나눠주고 건강에 관련된 이런 기록들을 유지한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독재자가 이제 전 국민 앞에서 연설을 하고 그 연설에 대해서 흥분을 하고 좋아하게 되면 이제 맥박이 이제 뛰게 되어서 그 맥박이 뛰면 이제 그게 동의를 하는 표시가 되고, 오히려 맥박이 이제 뛰지 않고 뭔가 냉랭한 기운이 흐르게 되면 이제 이 정권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는 것들을 바로 전자적으로 다 파악하는, 그래서 더 억압을 더 강화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들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등등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제 우리 인류가 이 감염병을 막는다라는 취지로 이런 식의 억압과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어떤 우리에게 다른 위험을 갖고 있는가를 동시에 경고함과 동시에 과연 우리는 그것을 단지 자유의 문제로서 이런 통제에 대해서 거부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시민의 관점에서 그런 어떤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잘 감시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자유와 통제가 동시에 한 국가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고 이제 발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유발 하라리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유발 하라리는 그것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라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던져져야 할 질문인데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지난 수년 동안 도대체 이 자유라는 것이 이 대한민국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쟁에서부터 자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문제 의식까지 아주 깊이 있게 생기기는 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는 대부분의 특히 여의도에서 정치권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위 자기 결정권이라는 그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 개념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자기 결정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것은 17, 18세기의 영국에서 비로소 생겨난 것이고, 지난 2000년이 넘는 인류의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자유에 대한 의식은 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1700년대, 1800년대의 영국에서 이런 자기 결정권의 자유가 나왔던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을 하고 농노제도 속에서 이제 중세 봉건제도 속에서 일을 하던 농노들이 이제 그 노동 현장으로 와가지고 노동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 자본가들이 과거의 그 봉건제도의 봉건 영주가 자기들의 어떤 식소홀들 내지는 그 영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맺었던 관계처럼 관계 매김을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과 같은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그 관계가 나름대로 이제 자유로운 계약이라고 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로운 결정으로서의 자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그 시대 때의 자유로운 결정의 자유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이제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결정권의 자유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가난한 자들이나 취약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개념이고요. 이런 식의 자유 개념이 미국 사회에서 널리 퍼져진 것도 1940~50년 이후에 미국에서이지 미국이 처음부터 그런 사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은 KBS하고 이제 뭐 세계의 창이라고 하는 데에서 대담을 했던 내용인데요. 불과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자유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마스크 착용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자유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개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자유의 개념이고 자유의 개념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대상이 미국 사람들이나 또는 유럽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내고 그 사회에서 참여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국가를 건설했던 그 국가 건설 당시에 미국인들이 가졌던 자유의 의식이고요. 그리고 2000년 넘게 서양의 그 어떤 그 정신사 또 정치 사상에 깔려 있는 자유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어떤 자유 개념을 갖고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접근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밀성의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접근성의 관점입니다. 비밀성의 관점이라는 것은 개인정보가 일단 공개가 되면 그것은 사적 권리에 침해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연예인들과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하는데, 개인적인 어떤 그 성적 행위의 영상을 공개하거나 이런 것들은 공개 자체가 이제 권리 침해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일반적인 개인 정보들,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 이것은 이미 병원에서 다 가지고 있고요, 또 보험회사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 손을 떠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손을 떠나 있고, 따라서 접근성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미 내 손에 갇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가를 지켜봐야 되고, 그것이 잘못된 활용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정보에 대한 폭넓은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과 국가의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이 이제 깨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가 있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개인정보라든가 우리가 이동하는 이동 경로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의 카드 사용이라든가 핸드폰에 나와 있는 이제 이동 경로나 또는 CCTV를 통해서 우리가 감추고 싶어도 이미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것을 금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고, 문제는 이제 시민들이 정부가 하는, 국가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잘 통제해내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하라리가 던졌던 두 번째의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 때는 우리가 이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서로 긴밀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자기 나라끼리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해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이제 감염병 환자들이 몰려 들어오지 않도록 국경을 폐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국가 단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나눠진 국가를 보통 이제 우리가 부르는 표현이 국민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국민국가들이 각자 도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각국 도생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U 같은 경우는 이제 EU를 형성하면서 서로 국경을 폐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조약으로 맺은 소위 생겐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력해지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서로 국경을 폐쇄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서로 차별과
또 배제, 그리고 인종주의가 증가하고 또 폭력적인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하라리가 꼭 그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서로 상생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던져야 합니다. 게다가 요즘 우리 한국은 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이 고래 사이에 낀 새우처럼 우리가 아주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중 간의 갈등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한두 해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특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것이 더 급속도로 빨리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경제가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소위 말하는 4차 이제 경제혁명, 4차 혁명으로 산업혁명을 향해서 아주 줄다름을 치게 되어버렸고요.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줄다름을 치다 보니 소위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어떻게 장악하느냐가 이제 소위 세계 기술 패권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제 갈등이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중국은 약진하고 미국은 견제하는 이제 그런 관계입니다. 그 한 가지 흥미있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미국의 인구가 대개 3억 4천 정도 인구라면 중국의 인구는 13억 8천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과연 인구가 많다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느냐라고 묻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중국 여행을 다녀보시면 20년 전에 봤던 중국하고 10년 전에 중국하고 작년에 중국하고 그냥 뭐 국가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떠나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대하고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거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할 때 그들의 자세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1960년대 한국, 70년대 한국, 80년대, 90년대 한국의 변화를 보는 것과 같은 급한 변화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이 변화는 실로 무서운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와 같은 소위 양국 간의 이와 같은 이제 경쟁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한편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의 상실이라고 하는 문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이미 세계 각국의 리더들은 예를 들어 얄타 회담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전쟁이 끝난 이후의 세계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고 오히려 우리 한국이 나서가지고 뭐 G20 모여서 화상회의를 하자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오히려 이니셔티브를 나서서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본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G7을 참여해달라고 그래서 이걸 또 확장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또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제가 이 글에 써놓았던 것은 과연 이제 제가 이제 이 글 가운데서는 4대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주체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또는 4대주의적 의식을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었는데 이 4대라고 하는 말을 제가 굉장히 책에서만 보던 단어가 급하게 저한테 아주 강하게 저한테 다가왔던 것은 약 한 7년 전쯤에 그 연변대학교에서 온 거기에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대학의 지휘를 맡고 있는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논쟁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연변에 있는 조선족 또 사람들 당신들은 중국 사람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한민족이냐 중국 사람이냐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그 이제 연변대 교수가 하고 있는 이제 역공이 뭐냐면 남한 사람들은 남조선 사람들은 4대주의에 다 빠져 있지 않냐, 미국 아니면 중국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걸 보고 굉장히 사실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제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주체적인지 또는 4대적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만든 게 그것이 저에게는 계기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한국의
우리 문 대통령의 정권이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지, 또 취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 것인지 우리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환경의 문제, 이 코로나19는 환경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툰베리라고 하는 그 어린 여성이 그야말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각성을 불러일으켰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는 것을 거부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 비행기를 탈 때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운동을 했는데,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코로나19가 바로 툰베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받아들였는지 전 세계 비행기를 대부분 다 스탑시켜 버렸죠. 그리고는 이제 이후에 그야말로 그 밑에 보이는 것처럼 베네치아에는 이런 그 왕 해파리가 등장을 했다고 그러고요. 또 그 이 인도에서는 이렇게 뉴델리에서 멀리 있는 그 히말라야 산이 보이기도 하고, 밑에서는 이제 이렇게 더 가까운 그 히말라야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모습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멕시코의 어느 해안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발광을 하는 이런 플랑크톤이 와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인류가 단지 핵의 위협뿐만 아니라 환경 위협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 인류는 지금 파멸의 시간까지 100초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첼 브론슨이라고 하는 핵과학조 회장은 지금 인류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 조그만 실수나 더 이상의 지체를 용납할 수 없는 참으로 위급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우리는 늘 앞세워서 환경을 뒷전으로 했는데, 이제 이것을 일거에 자연 스스로가, 또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중지를 시켜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자연을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익숙해지면서 다시 과거의 다른 모습으로 탐욕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생존의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고민은 할 필요가 없고 행동을 해야 할 시점인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입니다. 이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면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이제 가속화되는 그런 것으로 다 예견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숭실대학교도 벌써 한 4년 5년 전부터 이 교수들에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좀 함께 하라 하는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요구를 했지만, 전체 교수 가운데 그것을 응해서 하는 사람들 거의 한 5%밖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학교가 좀 독려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지원책도 주고 그런 걸 하면 이게 그 뭐 이제 강의 뭐 제작비로다가 몇백만 원씩 이렇게 주고 해도 나는 싫다 하고 버티던 분들이 이제 코로나19가 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물결을 이미 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와 같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가 되면 그게 따라서 이제 경제 구조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질 일자리 710만, 이게 2020년 얘기였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건 인터넷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입니다. 이런 식의 근본적인 변화, 사무행정은 4,759자리가 없어지면 생기는 것은 비즈니스 금융 쪽에서 뭐 한 492 정도.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 근본적인 변화들이 발생이 되는데,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코로나19가 나기 전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창의력 교육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대안으로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창의력이 부족하면 어떡하죠? 그리고 이제 일자리에서 떨려 나왔는데 새로운 어떤 그 직업으로 나아갈 그런 이제 정신적인 이제 능력이 안 되거나 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 인건비를 줄이고 더 많은 이제 부가 이익을 이제 가졌을 때, 그 이익을 그럼 자본가들이 그대로 다 갖고 가는 게 과연 옳은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가 되나요? 그리고 능력자는 과연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계속 고소득으로, 사회가 어떻게 바뀌든지 고소득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능력은 전부 자기가 갖고 나온 건가요?
물론 물려받은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의 결과물을 과연 자기 혼자서 다 가져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의 그런 권리가 있을까요? 이건 제가 질문 던지는 게 아니고요, 마르크스가 질문 던지는 게 아니고요, 가장 진보적,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가장 미국적인 정치 철학자인 존 롤스, 마이클 샌델, 이런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한 사회가 공동체로서 운영이 이끌어 갔을 때 근본적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은 불평등의 지수입니다. 맨 첫 번째에서 보는 빨간 표 위가 나와 있는 것은 상위 1%가 전 세계에서 지난 그 한 십수년간에 갖게 되는 어떤 그 전 세계 자산의 그 이제 소유의 비율입니다. 밑에는 하위 50%의 부분입니다. 하위 50%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양과 상위 1%가 갖고 있는 양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의 경우입니다. 한국도 위에 나와 있는 빨간 거는 상위 10%고요. 밑에는 위에가 상위 1,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 이제 위에 나와 있는 표가 전체 국가 전체 이제 그 수익이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그 10%가 아니라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자산 총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윤리 논쟁들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유색인종 감염률이 높고 흑인들의 사망률이 백인의 2, 3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흑인은 백인보다 열등하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사회 경제적인 환경, 취약계층이 있다 보면 그만큼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똑바로 봐야 할, 또는 문제의식을 갖고 봐야 할 그런 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만히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금융의 시대와 인간적인 경제적 삶의 갈등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은 끝에 모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철학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님들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자유의 개념을 가질 것인가? 세 번째, 정부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시민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각국 도생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과연 국제적 연대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에 대해 어떤 요청을 할 것인가? 그리고 경쟁하는 각국들 사이에 대한민국은 어떤 자리를 취할 것인가? 또 잠시 멈추어선 환경 문제 악화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놓이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외적인 양상은 무지하게 변했지만 인간의 탐욕은 그대로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그리고 본질적인 변화, 어떤 본질적인 어떤 체인지가 이 세계 속에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세계는 여전히 과거와 다를 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위기지만 이 위기가 기회라면 우리는 이 위기를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이 준 거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슬라보의 지제에게 말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민으로서 생각하고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시민으로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결론입니다. 한국 사회에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한국 사회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한국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곳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이런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 바로 그것부터 또 바로 그것이 성찰의 주제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 부수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